1997년 12월 환율이 1,900원을 찍었습니다.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른 부류는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미리 준비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자가 됐어요. 준비 안 한 사람들은 다 잃었습니다. 집도 회사도 전부요.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자, 지금 2026년 1월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넘어섰고 국가 채무는 1,414조 원으로 GDP 대비 51.6%를 돌파했어요. 사상 처음으로 50%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은 겁니다. 지금 거대한 바다에서 조용한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엄청난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1997년 IMF가 오기 전에도 경제 지표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언론에서는 감췄지만요. 겉으로 안정해 보이는 경제도 숨겨진 신호들을 통해 위험을 알려줍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 1,6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있는 1억, 실질 가치로는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3천만 원이 그냥 증발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건 바로 이겁니다. 경제 지표들이 보내는 위기 신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위험 신호가 켜졌을 때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준비해야 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1997년에도 살아남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살아남았어요. 지금부터 그 생존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생존 자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경제 지표는 우리 몸의 건강 지표와 같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이 몸의 이상 신호를 알려주듯이 경제에도 체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란 쉽게 말하면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약속하는 이자율이에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신용도가 낮으면 이자가 올라가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도가 떨어지면 국채금리가 올라가요. 한국의 경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5%를 넘으면, 경계 4%를 넘으면 위험신호입니다. 2011년 그리스 위기 때 국채금리가 30%까지 치솟았어요. 마치 체온이 40도를 넘은 상황과 같죠. 두 번째, 환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환율의 높이가 아니라 속도예요. 강물이 조용히 흐르다가 갑자기 급류로 변하면 위험신호인 것처럼 환율이 일주일 사이에 70원 이상 뛰면 경계해야 합니다. 환율이 급등한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1997년 IMF 때 환율이 800원대에서 한 달 만에 2,000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설마 2,000원까지 가겠어 했지만 시장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죠. 세 번째, 물가 상승률입니다.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2% 수준이에요. 5%를 넘으면 주의, 10%를 넘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마트에서 장 볼 때 식료품, 전기료, 가스비, 교통비가 동시에 오르기 시작하면 경계 신호로 봐야 해요. 네 번째,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부동산은 가격보다 거래량을 먼저 봐야 해요. 집값이 조금 떨어졌는데도 거래가 거의 없다면 사람들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평소에 30% 이하로 떨어지면 심각한 경고 신호예요. 다섯 번째, 금융기관 부실채권 비율입니다. 은행이 빌려준 돈 중에서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비율이에요. 정상은 1% 미만인데 2에서 3%를 넘기 시작하면 은행들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5%를 넘으면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5가지 신호 중 3개 이상이 동시에 임계선을 넘으면 그때는 논쟁하지 말고 바로 방어 모드로 전환하세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생존 자산은 달러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달러도 종이 아닌가요? 미국도 돈 찍잖아요. 맞습니다. 달러도 종이에요. 미국도 돈을 찍어요. 근데 이 종이는 특별해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화재보험 드시잖아요. 집에 불 날까 봐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집이 불 날 것 같아요? 아니죠. 안 날 것 같아도 들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달러도 똑같아요. 원화가 폭락할까 봐 드는 보험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화재보험은 불이 안 나면 보험료만 날리죠. 손해예요. 근데 달러 보험은 달라요. 안 써도 수익이 나요. 환율이 오르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보험인데 돈까지 벌어주는 거예요. 이런 보험이 어딨어요? 지금 원화 상황을 타이타닉에 비유해 볼게요. 지금 원화는 타이타닉이에요. 천천히 가라앉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직 물 안 찼는데? 1등실에 있으면 괜찮아. 배가 이렇게 크고 튼튼한데? 설마 침몰하겠어? 근데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구명보트로 갈아타요. 배가 침몰하기 전에요. 달러가 바로 그 구명보트예요. 아직 안 침몰했는데 왜 갈아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나면 그때는 구명보트가 없어요. 다 찼거든요. 환율이 1,900원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때는 달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은행 앞에 줄이 수백 미터 될 겁니다. 지금이 바로 구명보트 타야 할 타이밍이에요. 그럼 달러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은행 외화예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동네 은행 가서 10분이면은 계좌 개설 끝나요. 단점은 환전 수수료가 1%에서 1.5% 정도 붙어요.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달러 ETF예요. 증권 계좌 있으시면 이게 더 편해요. 타이거 달러 ETF나 코덱스 달러 ETF를 주식 사듯이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에요.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세 번째, 미국 주식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일석이조거든요. 애플 주식을 산다고 해볼게요.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샀으니까 환차익이 나요. 거기에 주가까지 오르면 두 번 버는 거예요. 개별 주식이 부담스러우면 S&P 500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해요. 제 원칙은 간단합니다. 자산의 40%에서 50%는 달러로 갖고 계세요. 1억 있으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달러로 바꾸세요. 2천만 원이 있으면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은 달러로 바꾸세요.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그건 한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원화로 다시 바꾸면 돼요. 근데 지금 추세는 떨어질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 생존 자산은 금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으시는 분 있을 거예요. 금은 노인들이나 사는 거 아닌가요? 요즘 누가 금을 사요? 큰 착각이에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숫자를 한번 볼까요? 2023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산 금이 1000톤이에요.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2024년에는 1100톤, 또 기록을 갱신했어요. 2025년에는 1200톤을 넘겼습니다. 어느 나라들이 사는지 볼까요? 중국이 1위예요. 러시아가 2위, 인도가 3위예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미국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왜 금을 살까요? 간단해요. 금은 어느 나라 것도 아니거든요. 달러는 미국 돈이에요. 미국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원하는 한국 돈이에요.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금은요, 아무도 못 만들어요. 자연에 있는 것만 캘 수 있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덩이가 왜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금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5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금 1g이면 빵 100개를 살 수 있었대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도 금 1g이면 빵 100개. 1000년 전 고려 시대에도 금 1g이면 쌀 100대를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금 1g이 약 15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빵 100개 정도 사죠. 보세요. 5천년 동안 금의 구매력이 거의 똑같아요. 금 1g이면 빵 100개. 5천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원화는 5천년 전에는 없었어요. 100년 전에도 지금이랑 달랐고 10년 전에도 가치가 달랐죠. 근데 금은 5천년 동안 똑같아요. 달러는 원화 폭락을 막아주는 보험이에요. 그럼 금은 뭐냐?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걸 막아주는 보험이에요. 만약 미국 달러마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떨어지면 전 세계 모든 화폐가 혼란에 빠져요. 그때 사람들이 뭘 믿을까요? 금을 믿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은 50% 폭락하고 집값은 40% 떨어졌는데 금은 오히려 50% 올랐어요. 그럼 금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실물 금입니다. 금방 가서 골드바나 금 동전 사면 돼요. 진짜 금을 내가 갖는 거예요. 단점은 부가세 10%를 내야 해요. 소액으로 시작하시면 비추예요. 두 번째, 금통장이에요. 은행에서 금통장 만들면 돼요. 부가세 안 내고 보관 걱정도 없어요. 세 번째, 금 ETF예요. 증권계좌에서 코덱스 골드나 타이거 골드 사면 돼요. 수수료가 거의 없고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제일 추천합니다. 제 기준은 자산의 10%에서 20%는 금으로 가지세요. 단, 금은 장기로 가져가야 돼요. 최소 5년 이상. 지금 사서 10년 후에 팔 생각으로 사세요. 자, 이제 생존 자산 두 가지를 알았으니까 실전 매뉴얼을 알려드릴게요. 경제 지표를 읽는다는 건 일기예보를 보는 것과 같아요. 내일 비가 온다는 걸 미리 알면 우산을 챙겨갈 수 있듯이 경제의 먹구름을 미리 포착하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점검하세요. 월요일에는 환율을 확인하세요. 달러 환율이 전주 대비 20원 이상 움직였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화요일에는 국채 금리를 체크하세요. 한국 10년 국채 금리가 3.5%를 넘으면 경계, 4%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수요일에는 물가 관련 뉴스를 살펴보세요. 생필품 가격이 전월 대비 5% 이상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목요일에는 부동산 거래량 정보를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나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금요일에는 증시 동향과 금융기관 관련 뉴스를 점검하세요. 은행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나 부실채권 관련 뉴스가 자주 나온다면 금융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 지표에서 동시에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세요. 1단계, 비상현금을 더 늘리세요. 평소 3개월 생활비를 현금으로 두었다면 6개월치로 늘리는 거예요.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금, 적금, MMF 같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돈이요. 2단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태풍이 올 때 외출을 자제하는 것처럼 경제 폭풍 때는 소비를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3단계, 대출 상환 계획을 점검하세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바꾸는 걸 고려해보세요.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계속 바뀌는 대출이고, 고정금리는 처음 약속한 이자율이 끝까지 유지되는 대출이에요. 휴대폰 요금제에 비유하면 변동금리는 종량제, 고정금리는 정액제와 같아요. 경제가 불안할 때는 정액제가 더 안전하겠죠. 4단계,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세요.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전자산인 예금과 국채 40%, 성장자산인 주식과 부동산 40%, 대안자산인 달러와 금 20% 정도로 배분하는 걸 권합니다. 기억하세요. 위기에서 승리한다는 건 남들보다 더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늦은 대응의 대가를 치르는 집단에 속하지 않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 생존 자산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달러, 둘째 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달러는 자산의 40%에서 50%, 금은 자산의 10%에서 20%, 이렇게 갖고 계시면 됩니다. 환율이 1,500원까지 진짜 갈까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전문가들은 전부 다 온다고 해요. 한국은행도, 시티은행도, 골드만삭스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환율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환율은 타이밍 맞추는 게 아니에요. 보험이에요.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바로 1,500원으로 튀어버리면요, 환율이 1,500원 넘어가면 그때는 수백 원 단위로 폭등할 수 있어요. 70원 아껴보겠다고 기다렸다가 200원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시면 딱 두 가지만 하세요. 첫째, 증권 계좌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만드세요.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돼요. 둘째, 은행 앱 열어서 외화 통장 개설하세요. 이것도 10분이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오늘 해요. 그럼 준비 끝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매수하세요. 목표 금액의 30%만 일단 사세요. 예를 들어 달러를 4천만 원어치 사기로 했으면 일단 1,200만 원만 사세요. 왜 전부 안 사냐고요? 분산 매수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사세요. 급여일 다음 날로 정하세요. 25일이 급여일이면 26일에 산 거예요. 이 영상 보시고 좋은 정보네 하고 끄시면 안 돼요. 오늘 당장 하세요. 지금 바로요. 내일 하면 모레 하고 모레 하면 안 해요. 그러다가 환율이 1,500원 넘으면 그때는 늦어요. 은행 앞에 줄이 수백 미터 늘어서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기억하세요.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태풍이 오기 전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지듯이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1997년에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 그건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6년 대학 동기 2명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기로 했어요. A는 부모님 말씀대로 은행 적금에 넣었습니다. 안전하니까요. B는 미국에서 일하는 선배한테 들은 대로 S&P 500이라는 걸 샀습니다. 솔직히 뭔지도 잘 몰랐어요. 20년이 지난 2026년 1월, A의 통장에는 1억 6천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넣은 결과죠.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B의 계좌를 열어봤더니요, 3억 원이 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기간 동안 넣었는데 1억 4천만 원이 차이 납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전세금이에요. A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습니다. 그냥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안 알려줬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개별 주식 투자자 10명 중 7명이 손해를 봅니다. 삼성전자 샀다가 물리고 테마주 샀다가 반토막 나고. 그러니까 주식은 위험하다, 도박이다, 이런 인식이 생긴 거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은퇴 자금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넣어둡니다. 미국 국민연금 격인 401k의 대부분이 S&P 500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S&P 500에 40조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왜 개인은 주식으로 돈을 잃는데 연기금은 주식으로 돈을 불릴까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품을 사야 하는지, 어떤 계좌로 사야 세금을 아끼는지, 매달 얼마씩 넣으면 20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계산기 두드려서 다 보여드릴게요. 10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S&P 500이 뭐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창업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브랜드만 파는 가게를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브랜드가 잘 되면 대박이지만 위생 사고라도 터지면 바로 망하죠. 근데 만약 푸드코트를 차린다면요? 치킨도 팔고 피자도 팔고 햄버거도 팔고 분식도 파는 거예요. 치킨이 안 팔리는 날엔 피자가 잘 나가고 피자가 안 되는 날엔 햄버거가 팔립니다. 하나가 흔들려도 나머지가 버텨주니까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죠. S&P 500이 바로 이 푸드코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500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거예요.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냐고요? 아침에 눈 뜨면 확인하는 아이폰의 애플, 회사에서 매일 쓰는 엑셀과 윈도우의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AI 열풍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 퇴근하고 보는 유튜브와 검색하는 구글, 쇼핑할 때 쓰는 아마존, 결제할 때 긁는 비자카드. 어떠세요? 이미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 괴물 같은 기업 500개가 한 팀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메타 주가가 60% 넘게 폭락했을 때도 S&P 500은 버텼어요. 왜냐하면 같은 해에 엔비디아가 200% 넘게 올라서 메타 손실을 메꿔줬거든요. 500개 중 몇 개가 흔들려도 나머지가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를 S&P 500에 넣어라. 평생 기업을 분석하고 종목을 골라서 부자가 된 사람이 정작 가족한테는 그냥 S&P 500 사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목 고르는 재능은 극소수만 갖고 있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이 S&P 500에 40조 원 넘게 넣어뒀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정부도 인정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뭘 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S&P 500에게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사는 방법과 한국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먼저 미국 직접 투자부터 볼게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있습니다. SPY, VO, IVV 이름이 좀 생소하죠? 커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S&P 500이라는 원두는 똑같은데 스타벅스에서도 팔고 투썸에서도 팔고 이디야에서도 파는 겁니다. 맛은 거의 똑같아요. SPY는 1993년에 나온 세계 최초의 S&P 500 ETF입니다. 가장 오래됐고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큰 돈을 빠르게 사고 팔아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씁니다. 다만 수수료가 0.09%로 세계 중에 제일 비싸요. VO는 인덱스 펀드로 유명한 뱅가드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수수료가 0.03%로 SPY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장기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죠. IVV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만들었어요. 수수료는 VO랑 똑같이 0.03%입니다. 그럼 셋 중에 뭘 사야 할까요?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VO를 추천합니다. 수수료가 가장 낮고 배당 수익률도 SPY보다 살짝 높거든요. 1억 원을 20년 투자한다고 치면 수수료 차이만으로 수백만 원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미국 ETF에는 단점이 있어요. 첫째, 밤에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반부터 새벽 6시까지 열리거든요. 둘째, 환전 수수료가 듭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니까요. 셋째, 세금이 무겁습니다.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1천만 원 벌면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내 상장 S&P 500 ETF를 추천합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이런 상품들이에요. 미래에셋이 만든 게 타이거, 삼성 자산운용이 만든 게 코덱스입니다. 장점이 뭐냐고요? 첫째, 원화로 살 수 있어서 환전 수수료가 없어요. 둘째, 낮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요. 셋째,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로 사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제일 큽니다.
혹시 국내 상장 ETF는 환율 이득을 못 보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도 환율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달러가 오르면 ETF 가격도 똑같이 올라요. 한전 수수료만 아끼는 겁니다. 한 주에 얼마냐고요? 대략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입니다. 치킨 한 마리 값으로 미국 최고 기업 500개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어떤 계좌로 사야 세금을 아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ETF를 사도 어떤 계좌로 사느냐에 따라 수익이 수백만 원 차이 납니다. 진짜예요. 일반 계좌로 주식을 사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냅니다. 1천만 원 벌면 154만 원을 국가에 바치는 거죠. 근데 이걸 확 줄일 수 있는 마법의 계좌가 있어요. 첫 번째는 ISA 계좌입니다.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고 하는데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이 계좌의 혜택이 뭐냐면요. 연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완전히 공짜입니다. 한 푼도 안 내요.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만 냅니다. 일반 계좌의 15.4%에 비하면 거의 반값이에요. 계산해 볼까요? S&P 500에 투자해서 1년의 수익이 500만 원 났다고 칩시다. 일반 계좌면 500만 원의 15.4%인 77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ISA 계좌면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0원이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9.9%를 내면 됩니다. 29만 7천 원이에요. 차이가 47만 원입니다. 매년 이 정도 차이가 나면 10년이면 470만 원, 20년이면 940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이건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때 납입 금액의 13.2%에서 16.5%를 돌려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매달 50만 원씩 연금저축에 넣으면 1년에 600만 원이잖아요. 연말정산 때 최대 99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투자 수익 보기도 전에 16.5% 수익이 먼저 생기는 셈이에요. 대신 단점도 있어요. 55세 이전에 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후 자금 목적으로만 쓰셔야 해요. 그럼 뭘 선택해야 할까요? 20대, 30대는 ISA 계좌를 추천합니다. 유연하게 쓸 수 있거든요. 40대 이상이고 노후 준비가 목적이라면 연금저축 계좌가 좋습니다. 둘 다 만들어서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계좌도 정했으니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얼마씩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목돈 좀 모으고 시작해야지. 1억 만들면 그때 한 번에 넣어야겠다.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민수와 지영이가 있습니다. 민수는 10년간 악착같이 모아서 1억을 만들었어요. 35살에 그 1억을 한 번에 S&P 500에 넣었습니다. 20년 후 55살이 됐을 때 민수의 계좌에는 6억 7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25살 때부터 매달 50만 원씩 S&P 500을 샀어요. 30년간 꾸준히요. 원금을 계산해 보니 총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수보다 8천만 원을 더 넣은 거죠. 그런데 55살이 됐을 때 지영이 계좌에는 11억 3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보다 4억 6천만 원이 더 많아요. 원금 차이는 8천만 원인데 결과는 4억 6천만 원 차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리의 마법 때문입니다. 눈덩이를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주먹만 해요. 한 바퀴 굴려도 눈이 조금밖에 안 붙습니다. 근데 눈덩이가 커지면요. 한 바퀴만 굴려도 엄청난 양의 눈이 붙어버려요. 지영이는 25살부터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차쯤 되니까 이미 7천만 원짜리 눈덩이가 됐어요. 여기서 10% 수익이 나면 700만 원이 붙습니다. 1년 동안 넣는 돈 600만 원보다 많아요. 20년 차가 되면 눈덩이가 2억을 넘깁니다. 매년 2천만 원씩 그냥 불어나는 거예요. 민수는 35살에 시작했으니 눈덩이 굴리는 시간이 10년이나 짧았던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주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좀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7년 전에도 똑같은 말 들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너무 높다고 했어요. 지금 보면 그때가 저점이었죠.
적립식 투자는 주가가 높든 낮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좋아요.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거든요. 주가가 10,000원일 때 50만 원 넣으면 50주 사지만 5,000원으로 떨어지면 100주를 삽니다. 나중에 주가가 회복되면 더 큰 수익이 나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요. 워런 버핏이 2007년에 월스트리트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100만 달러 내기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누가 수익률이 더 높은지요. 전문가들은 차트 분석하고 뉴스 읽고 타이밍 맞춰서 사고 팔았어요. 버핏은 그냥 S&P 500 인덱스 펀드 하나 사서 가만히 뒀습니다. 결과요? 전문가들 연평균 수익률 2.2%, 버핏은 8.5%, 버핏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버핏도 자기 아내에게 유언을 남겼죠. 내 재산의 90%를 S&P 500에 넣어라.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시장에 올라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3단계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전체 소요 시간 30분이면 충분해요. 1단계, 계좌 만들기. 증권사 앱을 다운받으세요. 키움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토스증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앱 열고 ISA 계좌 개설 버튼 누르고 신분증 사진 찍으면 끝이에요. 10분이면 됩니다. 2단계, 상품 선택. 검색창에 타이거, 미국 S&P 500 또는 코덱스 미국 S&P 500을 검색하세요. 둘 다 거의 똑같으니까 먼저 보이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3단계, 자동 이체 설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수동으로 매달 사려고 하면 100% 까먹습니다. 귀찮아서 안 하게 돼요. 증권사 앱에서 자동 매수 또는 정기 매수 메뉴를 찾으세요. 매수일은 월급날 다음 날로 설정하고 금액은 본인 상황에 맞게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정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제 매달 자동으로 S&P 500이 매수됩니다.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여러분이 바쁘든 말든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시작하면 안 됩니다. 3가지 경우는 예외예요. 첫째, 3년 안에 큰돈 쓸 일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결혼자금, 전세자금, 자녀 학자금 같은 거요. 단기적으로는 20%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은행 예금에 넣으세요. 둘째, 빚이 있으면 빚부터 갚으세요. 대출 이자가 5%인데 S&P 500으로 10% 벌겠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빚 없는 게 먼저예요. 셋째, 비상금이 없으면 비상금부터 만드세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실직했을 때 주식 팔아서 생활비 쓰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개별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삼성전자가 2024년에 44% 폭락했어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둘째, 레버리지 ETF 사지 마세요. 2배로 벌 수 있다는데요. 2배로 잃을 수도 있어요. 셋째, 단타 치지 마세요. 오늘 오를 것 같은데 그거 도박입니다. 그냥 사서 20년 들고 계세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S&P 500은 미국 최고 기업 500개 묶음이다. 50년간 검증됐다. ISA 계좌로 국내 상장 ETF 사면 세금 아낀다. 매달 자동이체 걸어놓고 20년만 버티면 된다. 10년 후에 여러분은 2부류로 나뉩니다.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 하는 사람과 그때 좀 할 거라면서 후회하는 사람,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오늘 점심시간에 증권앱 하나 깔아보세요. 라면 끓이는 시간이면 됩니다.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